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화폐 고전학파는 이분법적으로 화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명목 변수와 이제 실물 변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명목 변수는 아까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변수라고 얘기했고요. 실물 변수는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로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되게 중립적이어서 중립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통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통화에 대한 변화가 어떤 그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랬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그런 화폐 중립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구조학파의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화폐 유통 속도와 실제로 어떤 화폐에 대한 어떤 어 시중에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그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관계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화폐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전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동되는 그 빈도, 그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화폐 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V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V. 잠시만요. 네. V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이게 이제 화폐 속도 V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폐 속도 V라고 하는 거는,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가 수준을 나타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 수준에다가 Y라고 하는 거는 실질 GDP, 국민 소득이죠. 물가와 GDP, 이거는 생산량이잖아요. 한 국가가 만들어낸 모든 생산량, 양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그거를 가격적인 물가 수준과 곱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그 생산물의 단위라고 하는 걸 가격 화폐 가치로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액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뭘로 나눠요? 화폐 통화량의 개념으로 나눠지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화폐가 거래되는 어떤 이동의 빈도다. 다시 말해서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그 물가 수준이 곱해진 P 곱하기 Y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화폐에 대한 통화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되는데, 지금 이 산식을 보면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M을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변은 M 곱하기 V가 되고요. 좌변은 P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둘의 관계식이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럼 뒷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그 값은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생산물에 대한 가격과 그 생산물의 산출량을 곱한 가격, 그 값과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V와 결국 P 곱하기 Y가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은요. 좌변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에 대한 그 거래되는 시중의 거래량과, 그리고 화폐가 얼마만큼 많은 빈도수로 시중에 많이 거래가 되는지 그 양을 곱해 주는, 즉 규모죠. 결국에는 이 좌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전학파 이분법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화폐 단위의 개념으로 측정된 어떤 그 변수의 크기로서 우리가 어떤 화폐의 규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크기를 나타내 주는 어떤 그 곱하기 식이 되겠죠.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 우변 같은 경우는요. P 곱하기 Y잖아요. 즉 어떤 재화적인 가치, 재화에 대한 어떤 산출물의 크기로 표현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물적인 그 크기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죠.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생산물에 대한 가격적인 걸 곱해 가지고 생산액의 규모, 그 크기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물의 크기와 그리고 그 화폐적인 가격,
좁혀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뭘 예상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화폐가 움직이는 어떤 속도와 그 규모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산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통화량이 M이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 여기 물가가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반대로 화폐 속도가 하락해야지만 이 산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물가와 산출량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간단한 화폐 수량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통화량과 어떤 그 한 국가의 산출량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화폐에 대한 속도를 어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는 명목 GDP 한 나라의 어떤 GDP 생산 산출량이죠. 그리고 통화량 M과 그다음에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를 하나로 보여주는 실물 데이터예요. 관계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 V와 그다음 우리가 통화량 M 그죠? 이거를 이제 곱해 주면 결국에는 요 수준이 된다. GDP와 비슷한 수준. 그죠? GDP와 물가를 곱해 준 그 크기가 비슷하니깐요. 결국엔 보면 추이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2070 년도와 2016년 사이에 우리나라 화폐 유통 속도하고 명목 GDP 통화량의 크기를 그려 놓은 건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2060에서 2015 년도 사이의 어떤 그 명목 GDP와 통화량과 유통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 70 년대 이후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폐 수량술은 뭐 5가지의 뭐 논리적인 전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막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가 사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통화량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 당연히 화폐 유통 부위값은 안정적이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통화량 M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그 어떤 그 한 국가의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비례적으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력 그리고 물적인 자본 그리고 인적인 자본 그리고 어떤 지하 자원이라든지 혹은 자연적인 자원들 이런 생산 요소의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기술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떤 공급량과 기술에 따라 결정되는 당연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 중립성을 그리고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 앞에서 말한 어떤 그 산식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그리고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산출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화폐 중립성을 따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요런 관계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화폐 수량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논리를 좀 전개해 보면 산출량이라고 하는 게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생산 기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량을 늘려서 우리가 산출량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명목 가치가 쪼끔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만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따라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화폐 공급을 아무리 이제 급속하게 올린다 그러면 뭐만 높아요? 인플레이션만 이게 높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요거는 사례 연구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조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 인플레이션의 조세는 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만약에 통화가 증발하거나 그랬을 때 통화 증발을 통해서 우리가 조달되는 수입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보든 그러니까 화폐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효과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정부가 만약에 뭐 재정 지출을 자기가 이제 줄이고 혹은 어떤 제도적으로 재정 계획을 좀 뭐 도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세가 뭐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쪼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어떤 이자율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피셔에 대한 피셔 이론 혹은 피셔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설명할 때 우리가 거시 파트 초반에 했을 때 요 관계를 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빼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럼 거꾸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합친 값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실질 이자에 대한 크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에 영향을 받아요? 명목 이자율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결국 그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결국 실질 이자 자체도 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피셔는 이제 그거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변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실질 이자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여기 보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이자율에 유사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두 번째 메뉴 비용 혹은 세 번째 뭐 상대 가격 변화와 자원 배분에 대한 왜곡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또 혼란과 불편으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손실 발생 그다음에 부에 대한 자의적인 배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어 이해관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뒤에 하나씩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발생하면 결국에는 그 구두창이 다 다를 정도로 사실은 어떤 그런 그 경제 주체들은 뭐 은행 창구를 이렇게 드나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뭐 상승하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내가 이제 보유를 이제 뭐 줄이고자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혹은 뭐 디플레이션이 생기거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변하면 내가 이 화폐를 그냥 은행에다 넣어 둘지 혹은 그걸 그냥 내가 현금으로 보유할지 그때그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유리할지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자주 발생하고 그 변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은행에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그런 구두창이 소모되는 구두창을 갈아야 되는 그런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현금 보유를 줄이려고 혹은 현금 보유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많이 움직여서 구두창만 닳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비용이 나간다."라는 걸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서
어떤 메뉴판에다가 메뉴 가격을 적잖아요. 뭐 김치찌개 얼마, 얼마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인들은 그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그 메뉴판에 있는 써 놨던 가격을 더 올려 가지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뉴판에 적어야 되는 가격을 또 다르게 바꿔 가지고 달아야 되는, 즉 메뉴판을 갈아야 되는 또 비용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메뉴판을 매번 갈아야 되는 그런 또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 가격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음 잠시만요. 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 가격의 변화가 자원 배분의 어떤 왜곡에서 왜곡을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쉽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음식점에서 어떤 뭐 물건의 가격, 그 음식의 가격을 매번 이렇게 막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1 년에 한 번 정도 가격을 상승해서 그 메뉴를 이제 판매 가격을 이렇게 매긴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그냥 1 년에 한 번 그 가격이 이제 변하는 걸 쪼끔 이렇게 올려 가지고 메뉴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거나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중간 그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상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년에 한 번 어떤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통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에 사실상 음식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물건의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어떤 상대 가격을 쪼끔 더 왜곡시키고 더 많이 크게 올라간 걸로 이렇게 다른 재화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 걸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구매함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 과거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상대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구매 의사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팔려야 될 재화들이 팔리지 않게 되는 그런 좀 특성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원 배분이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면요. 우리가 세금에 대한 조세에 대한 왜곡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미리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만약에 더 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저축이라고 하는 거, 즉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서 그거를 통해서 얻는 만약에 이득이 생겼다.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자본에 대한 이득, 즉 어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축을 통해서 얻은 이자 소득이 생기고 그럼 이자 소득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실은 어때요? 더 많은 과세를 내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내가 지금 구매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이제 물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그 소득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소득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저축을 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해하는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이거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건 뭐 그 사례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당연히 혼란하고 불편이 가중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화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명목상의 그 크기는 이제 크기도 달라지고, 우리가 명목 금액이 변한다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할 때도 되게 혼란스럽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그냥 그 환율도 많이 변해도 환율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그 무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그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이나, 그리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혼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뭐 문제점이다 혹은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부에 대한 어떤 재분배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긴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할 때 그런 상환에 대한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어떤 어 채권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 채무자는 유리하게 되지만 채권자는 불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가 부가 재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생겼을 때는 또 거꾸로죠. 돈을 빌린 쪽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부에 대한 어떤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뒤에 거는 그냥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 보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